호평 속에서 일주일 내내 화제를 모으던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설 명절 동안 화제의 중심에 선 작품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증 외상센터인데요. OTT 콘텐츠 통계 웹사이트 플릭스 페트롤 발표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톱10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개 후 이틀간 쌓은 시청 수치입니다.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집계된 470만 시청수를 바탕으로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TV쇼 비영어 부문 3위에 올랐죠. 특히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카타르, 필리핀, 페루,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1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해 대부분 국가에서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1위는 미국 넷플릭스 시리즈 나이트 에이전트 시즌2, 2위는 같은 미국발 신작 더 리크루트 시즌2가 차지하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2는 하락세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는 이미 글로벌 차트에서 오징어 게임2를 앞지르면서 미국 넷플릭스 시리즈들을 넘을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개 첫날부터 1위를 달성해 이미 일주일간 정상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죠. 이 드라마는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눈엣가시 대학병원 중증 외상팀을 배경으로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이 유명무실한 중증 외상팀을 심폐소생하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주지훈은 천재의사 백강혁을, 추영우는 제자이로 펠로우 양재원을, 하영은 외상센터 간호사 천장미를, 윤경호는 항문외과 과장 한유림을, 정재강은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 박경원 역을 각각 맡아 열연했죠. 다소 무리로 보일 수 있는 설정이지만 주지훈은 백강혁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판타지를 현실로 그려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에 가벼울 수만은 없지만 너무 무겁지도 않은 선을 잘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을 순식간에 빨아들였는데요. 여기에 중증 외상센터를 맡은 백강혁이 의사로서 보여주는 사명감이 더해지며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대리만족을 줬죠. 중증 외상센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액션 장르가 결합된 히어로물적 요소라는 점입니다. 작품 내 시리아 폭격 장면이나 북한산 헬기 장면 등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타협 없이 환자를 치료해 나가는 백강혁의 모습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과 맞물려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죠. 실제로 드라마를 연출한 이도영 감독은 단순한 메디컬 드라마가 아니라 히어로물이자 액션 활극이며 인간미가 넘치는 휴먼 드라마이자 코미디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주지훈 역시 이 작품을 두고 답답한 전개 없이 통쾌함을 안겨주는 활약상이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빠른 전개 속도입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기획 단계에서는 각 회차를 60분 분량으로 구상했으나 최종 제작 과정에서 편당 최소 47분에서 최대 55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감독이 느슨한 템포 대신 속도감 있는 전개를 선택함으로써 긴장감을 유지하고 흥미 요소를 극대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헬기를 이용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거나 병원 복도를 전력 질주하는 장면들을 통해 메디컬 드라마 특유의 긴박함이 한층 부각되며 시청자에게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아무리 판타지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메디컬 드라마인 중증 외상센터는 복잡한 용어와 대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생명과 돈 사이를 저울질하는 의료계의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임지는 중증 외상센터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없다면 숙련된 팀조차도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하며 더 피트, 세인트 데니스 메디컬 등의 드라마 역시 비슷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중 중증 외상센터가 환자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는 한국 고유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보험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 환자들이 비교적 낮은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 상담, 엑스레이 촬영, 처방전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도 대략 1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죠. 반면 미국의 의료보험은 대부분 민영 형태로 운영되므로 보험이 없거나 보장이 취약할 경우 막대한 병원비가 청구됩니다. 한 번의 엑스레이 검사에 수십 수백만 원, 간단한 수술도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보니 치료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마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의료비가 곧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로 중동을 비롯한 해외 부호들 역시 고난도 수술을 받기 위해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한국은 국가주도의 공적보험 제도 아래 강제가입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불만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혜택이 크다고 인식해 큰 반발 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왜 이처럼 강제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도입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유사한 경제, 사회적 위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북한 노동자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남한 정부에 전해졌습니다. 의료 수준에서조차 북한에 뒤지면 안 된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해 비교적 강제적인 방식의 의료보험 도입이 추진되었죠. 현재 시각에서 보면 정부 주도의 강압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시 환경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평균 수명 연장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부분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1970년대 말부터 시행되어 국민 평균 수명이 크게 향상되는 데 이바지했고 2006년 전후로 미국의 평균 수명을 추월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역시 매우 드문데 관련 통계에서는 남성의 1.5%, 여성의 4.1% 정도만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90% 이상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시간 부족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의 오바마 케어는 한국 의료보험 제도를 참조한 보편적 가입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시행 당시 미국 인구의 약 15%인 4,7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들은 극빈층은 아니지만 높은 민영보험료를 지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 다수였습니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병원 이용을 포기한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오바마 케어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무보험자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며 일시적인 제도 개선 효과를 거뒀으나 이후 정치적 논란과 재정 부담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속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증 외상센터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값비싼 치료비로 고통받는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특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고 이들의 시선이 한국식 공적보험 구조와 낮은 본인 부담률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